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오후 갑자기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후보자는 과거 로스쿨 학생들에게 했던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자진 사퇴한 장관 후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송옥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오후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했는데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송 후보자는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짧은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한 분이라 지금 상황에 큰 부담을 느꼈을 것 같다며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는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이 발표된 직후 지난 2014년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성희롱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상중하로 나눠 외모를 품평하고 한 여학생에게 다른 남학생을 가리키며 안기고 싶지 않느냐고 말해 당시 학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때문에 송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제안을 받은 후 스스로도 낙마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낙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학교에 별도 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송 후보자에 대한 다른 결격 사유가 발견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새 정부 들어 논란 끝에 사퇴한 장관 후보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로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인사 실패를 추가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인사 실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현안이 많아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건데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4번째 인사가 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번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재산을 탕진한 종교단체에 아베 전 총리가 영상을 보낸 걸 보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의심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인이 직접 만든 수제총은 한 번 쏘면 6개의 총알이 발사되는 산탄총 구조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총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원래 이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노렸지만 접촉이 어려워지자 대상을 아베 전 총리로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베 전 총리가 이 종교단체에 보낸 영상을 보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건설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이 종교단체에 많은 돈을 냈고 결국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며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수제총에 대한 구체적인 사양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수제총은 길이 40cm, 높이 20cm로 금속관 2개를 나무판과 테이프로 고정시킨 형태였습니다. 관 안에는 캡슐 형태의 탄환이 들어있었는데 이 캡슐 안에 6개의 총알을 담을 수 있어 한 번 발사하면 6개의 총알이 발사되는 산탄총의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이 캡슐 형태의 탄환도 범인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弾はこれの弾自体を手製で作った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んですかと思われま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はまだ現在捜査中ですので。 범인은 총격 당시 아베 전 총리 뒤편에서 6에서 7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총을 2번 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전 총리로부터 20m 앞에 세워져 있던 선거 유세차에도 탄흔으로 보이는 구멍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수재총의 위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합니다. 현현준 특파원. 우리 정부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조문단을 보내기로 했죠. 네, 우리 정부는 일본 공식 추모 일정이 정해지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조문단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례상 공식 추모 일정인 합동장은 가족장이 치러진 뒤 길게는 몇 달 후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내일 서둘러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아베 전 총리 사망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던 G20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귀국 일정을 급히 변경한 블링컨 장관은 아베 전 총리를 조문한 뒤 일본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가족 장례식은 모레인 12일 치러지지만 관례에 따라 열리는 내각과 자민당의 합동 장례식은 올 가을 무렵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조문의 일정은 아직 미정인 거군요. 자, 오늘은 일본 참의원 선거날이었잖아요. 아베 전 총리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스러웠을 텐데 오늘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방금 전인 저녁 8시까지 일본 전역에서 별다른 사고 없이 참의원 선거가 종료됐습니다. 8시 정각에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이 참의원의 선거 출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후지TV와 산케이 신문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수가 79석으로 예측됐습니다. 자민당 의석만 125석 중 66석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여당의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선거 전 139석보다 무려 10석 더 늘어나 149석이 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충격적인 사망으로 유권자들의 동정표가 몰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개헌 지지 세력이 참의원 전체 248석 중 149석이 돼 3분의 1을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출구조사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내일 새벽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225명을 태우고 이스탄불에서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긴급 착륙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승객들은 긴박했던 상황에 크게 놀랐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죠. 홍신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25분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 느닷없이 불이 꺼졌다 켜지고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지러운데? 좌석 모니터도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세관 신고서 종이를 나눠줄 때 갑자기 팡 소리와 함께 막 흔들렸고요. 몸이 뜨거워지는 정도로 이렇게 느껴졌고 땀도 많이 났고 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나면서 의자도 흔들리니까. 이륙한 지 1시간 반 만에 여객기 오른쪽 엔진에서 이상이 발생한 겁니다. 승객들은 엔진 불꽃과 함께 큰 진동을 느꼈고 기내는 한순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자리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보니까 바다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한 손으로는 앞좌석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구명조끼 잡으면서도. 이 항공기엔 승객과 승무원 225명이 타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튀르키예를 다녀오던 한국인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여객기는 항로에서 가장 가까운 아제르바이잔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항공기의 기술적인 문제로 목적지를 변경해 아제르바이잔 바쿠 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4시간 만인 밤 10시 반쯤 여객기는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른쪽 엔진에서 진동 메시지가 감지되어 운항 절차에 따라 인접공항인 바쿠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쉴 수 있는 호텔을 제공했고 승객들은 도착한 바쿠공항에서 5시간을 더 기다린 뒤 현지 호텔에서 또 대기해야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대체 항공편을 긴급 투입해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은 내일 오전 승객들을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경북 혈액원 혈액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헌혈자들이 기증한 혈액 11,000단위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 화재로 보관 온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7,000단위의 혈액이 폐기 처분됐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 오늘 새벽 1시 50분쯤 A동 1층 혈액 공급팀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직 쓰시는 분이 최초로 불을 목격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고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혈액 보관 온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화재 당시 혈액원이 보관하고 있던 혈액은 11,000단위. 이 중 7,000단위가 폐기됐고 나머지는 냉매제를 투입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거쳐 인근 3곳으로 이송됐습니다. 급하게 혈액 보관 백하고 냉매제하고 넣어가지고 일단 분리를 해서 포항공급소랑 울산혈액원, 부산혈액원 쪽으로 해서 사천 유니트는 그렇게 일단 급하게 조금 이송을 시켰고요. 최근 1년치 헌혈 검체 23만여 개는 충북 음성 혈장 분액센터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로 대구 경북 혈액원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대구 경북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업무는 경북대병원과 포항공급소가 급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오늘 불로 많은 혈액이 폐기됐지만 전국적인 혈액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5일 이상이면 적정으로 보는데 오늘 기준으로 전국 혈액 보유량은 9.4일을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올 초에 3일분 오가고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헌혈량이 많이 회복이 돼서 9일분 때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은 할 수가 있고 다만 다른 지역으로 급히 옮겨진 혈액 4,000단위는 안전성을 고려해 환자 수혈용 아닌 연구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반 만에 하루 2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통상 주말에는 검사량이 줄어서 확진자 수 규모도 주는데 어제는 오히려 더 늘어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 2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오늘 수요일 새 방역 대책이 발표됩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410명. 한 달 반 만에 2만 명을 넘어선 뒤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검사량 자체가 줄어든 주말인데도 하루 새 120여 명 더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이틀 연속 계속됐습니다. 반토막 나거든요. 보통 2만 명 넘었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3, 4만 명대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고요.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8월 중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가을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거라는 방역당국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의 확산, 휴가철 이동과 에어컨 사용 증가, 시간이 지나 접종 면역 효과가 약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내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어 오는 수요일 방역조치 강화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재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이번에도 해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 두기 조치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를 다시 의무화하거나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면회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 이후 이 대표의 잠행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앞으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 아니다, 대표직을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게 맞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수습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 경론이 예상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를 향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내홍을 접고 지도부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임기응변 차원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6개월 동안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한 바 있는데 당원권이 정지지 당대표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김 전 원내대표가 반기를 들며 이 대표 사퇴는 물론 조기 전당대회 실시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원 당규 해석상 6개월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초재선, 중진 의원 모임에 이어 의원 총회까지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의 거취 문제와 향후 지도부 체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당내 의견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거론하며 업보라고 생각하라,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고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라고 말했고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사태까지 몰아세우는 건 좋지 않다며 속도 조절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자맹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가만히 있는 것도 대응이라며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당내 논의 과정과 여론을 살피며 대응책을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번에는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기도 끊기고 연료도 살 수 없게 되자 분노한 국민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왔는데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점거한 지 하루 만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이어 정치권까지 경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스리랑카 라자팍사 대통령의 집무실 앞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발디딜 틈 없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군 경은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에 나섰지만 밀려드는 군중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හැම පන්තියකම සුළු හා මධ්‍ය ප්‍රමාණ ව්‍යාපාරිකයෝ ඒ වගේම අධ්‍යාපනය ලබන අපි වගේ කට්ටිය ඒ කියන්නේ කාටවත් දැන් මේ රටේ ජීවත් වෙන්න අපහසුතාවයක් තියෙනවා. ඇත්තටම මේක අපි 대통령은 이미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황. 비어있는 집무실 내부까지 들어간 시위대는 2층 발코니에서 국기를 흔들고 관저안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름과 전기를 못 쓰고 생필품조차 부족한 국민들의 생활과는 딴판인 상황에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The air conditions are running in that presidential palace while people don't have electricity in their homes. 임기가 아직 2년 남아있는 라자팍사 대통령은 결국 이번 주 수요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නමුත් සාමකාමීව පාලනය බාර දීමේ අවශ්‍යතාවය නිසා ඔහුගේ ඉල්ලා අස්වීම 13 වන බදාදා දින සිදු කරන බව රටට දන්වන ලෙස මා වෙත දැනුම් දුන්නා. 코로나 이후 주력인 관광 산업이 무너지고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국가 부도, 최악의 경제난에 빠진 스리랑카. 그동안 독재에 가까운 통치를 해온 라자팍사 가문이 이번 대통령 사임으로 드디어 퇴출 수순을 밟게 됐지만 IMF와의 협상이 새 정부 출범 때까지 미뤄진다면 당분간 민생고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환태평양 연합훈련 림팩은 각국의 군함과 무기 기술을 서로 뽐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해군의 대형함과 로켓 무기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필리핀은 우리 기업이 만든 배를 자국의 대표함으로 선정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K-방산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고 있는 림팩 현장을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정박해 있는 부두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주말을 맞아 각국 함정들을 공개하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Great opportunity to see our partners, mission partners, and yeah, it's a good opportunity for us. 림팩이 자국 함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형 무기와 함정들도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Ship is huge and beautiful elevator for the helicopter dock. The tactical using is very impressed. 관람객들은 축구장 2개를 합친 면적에 탁 트인 갑판에 올라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큰 배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기업이 건조해 지난해 수출한 필리핀 호유함 루나호에도 참가국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채 3,000톤 안 되는 함정이 태평양을 건너는 3주간 원양 항해에 성공하면서 한국 함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It was really rough seas for the first few days, but the ship has been seaworthy. 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별도 전시 공간도 처음 마련됐습니다. 모니터에 포착된 선박을 표적으로 설정한 뒤 로켓을 발사하면 로켓이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해 타격하는 유도무기 비궁입니다. 미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이 성사되면 국산 무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림팩에 참여한 모든 잠재 국가들 지속적으로 그 제품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림팩이 국산 무기 즉 K방산을 홍보하는 장이 되면서 해외 시장 개척의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요즘만큼 세대 차이가 강조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죠. MZ세대와 별걸 다 줄여 쓴다는 각종 신조어들, 또 기성세대를 가리키는 라떼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의 부모님 세대도 30년 전에는 X세대로 불렸던 적이 있습니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말인데요. 시대를 불문하고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당시 X세대를 조명했던 리포트 보시면서 세대 간 소통의 실마리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1994년으로 가보시죠. X세대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것은 광고에서부터입니다. 독특한 분위기, 대담한 영상, 그리고 전혀 설명이 없는 X세대 광고는 새로운 세대의 감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X세대가 최대의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며 기업과 광고계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X세대의 특징은 원인이나 이유를 따지는 합리적인 것보다는 감성이나 어떤 느낌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상아탑의 서클 모임인 동아리는 X세대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춤을 추며 정해진 틀을 거부한다는 랩댄스 동아리, 자유스러움과 풍요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레크레이션 모임, 기왕이면 재밌게 살아보자는 개그클럽 등 새롭고 이색적인 서클이 X세대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세대 춤도 배우고 싶고 좀 젊게 살고 싶어서요. 첨단 신세대로 불리는 X세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는 아까 결혼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어디 엉배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영화를 누려야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서 살아가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성에 대한 관념도 남녀 간의 성차별을 두지 않는 모노섹스나 유니섹스의 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고 있는 X세대. 그러나 이들은 한편으로 새로운 소비 패턴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우리 사회의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혐오와 막말로 얼룩진 전현직 대통령들의 집 앞 시위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또 군 형법에만 있다는 상관 모욕죄 조항이 군의 비리 신고와 내부 고발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국내 프리시즌 투어를 위해 오늘 입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을 보러 공항에 직접 마중까지 나왔네요.
토트넘의 입국 현장입니다. 인천공항에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죠. 1층은 물론 2층에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수들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입국장이 들썩이는데요. 이유는 바로 손흥민의 깜짝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환영한다는 뜻의 피켓을 들고 동료들을 직접 마중 나왔는데요. 선수단이 나오자 콘테 감독과 영혼의 콤비 케인을 시작으로 한 명 한 명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토트넘 선수들도 태극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면서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페리시치 등 일부 선수들은 유니폼에 직접 사인을 해주는 팬 서비스까지 선보였습니다. 공항을 가득 메웠던 팬들은 토트넘 선수단 버스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과 응원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프로야구에서 온 키움의 안호진 선수가 눈부신 호투를 펼쳐 시즌 10승을 달성했는데요. NC의 에이스 구창모 선수와의 선발 맞대결에서도 완승을 거뒀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키움 안호진과 NC 구창모의 선발 맞대결은 초반부터 뜨거웠습니다. 안호진은 최고 시속 157km의 감속구를 앞세워 NC 타선을 압도했고 구창모도 특유의 투구폼에서 나오는 까다로운 구질로 키움 타자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둘의 투수전으로 팽팽하던 영의 행진은 6회에 깨졌습니다. 키움 이용규가 끈질긴 승부로 볼넷을 얻어내 구창모를 강판시켰고 후속 타자들이 바뀐 투수를 상대로 연속 3안타를 때려내 2점을 먼저 뽑아냈습니다. 타선의 지원을 받은 안우진은 흔들림 없이 마운드를 지켰고 9회 원아웃까지 단 한 점의 추격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8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한 안우진은 무실점 호투로 시즌 10승을 거뒀고 삼진을 11개 추가해 NC 루친스키와 함께 이 부분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선취점을 주면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던졌던 게 개수도 적고 좀 긴 이닝을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는 고승민의 연타석 홈런과 박세용의 6이닝 무실점 피칭을 앞세워 KT의 8연승을 저지했고 삼성 신인 외야수 김현주는 5회 우전 안타를 뽑아내 20살 이하 선수 연속 안타 기록을 21경기로 늘렸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배드민턴 대표팀 안세영 선수는 천적 중국의 첸 위페이 선수를 꺾고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상대 전적 7.7패. 안세영은 절대 열세였던 중국 첸 위페이를 상대로 완전히 달라진 경기력을 뽐냈습니다. 초반부터 과감한 공격을 펼쳐 실책을 이끌어내 긴 랠리에선 집중력을 발휘해 줄곧 리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대 17, 한 점 차로 쫓긴 막판 승부처에서 내리 석점을 따내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에선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장기인 절묘한 대각 스매싱과 감각적인 드롭샷을 연거푸 성공시켜 12대 1까지 앞서갔고 결국 상대를 5점으로 묶고 38분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7.8기 만에 천적을 꺾고 마음껏 포효한 안세영. 지난 4월 코리아 오픈 이후 3달 만에 값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벽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를 이렇게 꺾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잊히지 않는 하루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잠을 잘 잔 것 같습니다. 최근 컨디션 난조를 극복하고 국제대회 정상에 올라 자신감을 되찾은 안세영. 소속팀으로 복귀해 다음 달 세계 선수권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1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오후 4시르기에 전국 내륙의 폭염특보는 반짝 해제됐지만 이제는 장마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관측되고 있고요.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을 따라 만들어진 호우구름이 차츰 내륙으로 유입되겠습니다. 비는 곧 중부와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전남 지방에 최고 80mm 이상 다소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방도 많게는 1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중부와 전남 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한꺼번에 30mm 이상씩 쏟아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이 25도 선을 보일 텐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씩 낮아져서 서울 30도, 대구도 3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이 남하하면서 곳곳에 집중 호우를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0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